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연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나물입니다. 적어도 5주기의 강의를 볼까 하고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아마 이미 쌓으신 자평 맥락의 공부가 상당하지 않으실까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관심을 갖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까닭입니다. 적어도 5주기를 한번 배워보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혹은 이미 활용하고 계시는데 뭔가 조금 이래 자신감이 없다든지, 혹은 좀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잘 응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마 잘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우선 이제 지금 안내 드리는 말씀입니다. 5주기를 하고 싶은데 5주기가 도대체 뭐 어떤 거냐, 말은 들었는데 혹은 뭐 부분에서 읽어는 봤는데 정확히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간략하게나마 비교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까 싶습니다. 젊게 하면은 아마도 6효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겠죠. 예전에 조선의 선비들은 주역 공부는 필수 과목 아니었겠습니까? 서당에서, 고급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주역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의 조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한다면 당연히 영순위로 떠오르는 것이 6효가 되겠죠. 6효는 주역을 그대로 끌어다가 사용법만 바꿔서 길종을 읽어보는 그런 좀 더 진보된 점술법이 된다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홀도 점을 하나쯤 알아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이 6효였습니다. 사실은 6임도 생각을 해봤었죠. 근데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둔한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6효는 그래도 주역 꽤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좀 이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관심을 가져 봤었죠. 근데 묘하게도 뭔가 남의 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던 차제에 이렇게 5주기, 즉 명리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근충 선생이 힌트를 주고 또 다른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걸 보면서 비로소 이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전에 팔자꾀라는 이름으로 또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팔자꾀는 그야말로 사주꾀라는 뜻이 되겠는데, 여기에 광몽량 선생님, 대만의 광몽량 선생님께서 한 주, 즉 분주를 추가해 가지고 점을 치는 방법을 창안했던 거죠. 비로소 5주가 되었고 명리를 통한 점술 체계가 완성됐다고 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아주 대단히 매력적인 새로운 명리점 또는 육갑점, 이런 체계가 형성이 된 것으로 봅니다. 비교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표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주꾀와 6효꾀 비교인데, 5주꾀를 6효라는 말과 대응시킨다면 육갑꾀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육갑꾀 혹은 육갑점. 그러나 육갑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살지 않아서 이래 5주꾀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예, 6효는 왜 6효입니까?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 6개의 효로서 꾀를 풀기 때문에 6효죠. 5주는 5개의 기둥으로 점괘를 만들어서 풀기 때문에 5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6효가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선 첫 번째로 사용하는 도구가 조금 다르겠습니다. 5주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0간과 12지의 60가안지가 필요합니다. 6갑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5주계를 공부하시려면 필히 6갑에 대해서 정확히 아니면 상당히 깊이 욕심을 좀 부린다면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 공부를 해 들어가는데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나름대로도 알고 계시죠?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것을 모아서 60간지 갑자 이것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6효는 주역의 8괴 뭡니까? 근곤감리 진손간태 이 8가지의 괴상을 가지고 88은 64로 만들어진 64개를 쓴다는 얘기죠. 자, 60개를 쓰는 것과 64개를 쓰는 것 뭔가 좀 공통점이 있어 보이죠? 6자가 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주는 60, 6효는 64개 그렇군요. 괜히 이런 것은 이제 숫자 놀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다 보니 그래 됐겠죠. 서로 연관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역 공부를 하셔가지고 8개 운용이 자유로우시다면 6효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이한 접근법을 가지고서 비슷한 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어느 것이라도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득괴법 괴를 뽑는 방법은 어떠냐. 5주괴를 운용할 때는 물은 사람, 문점자 혹은 내방자 찾아온 사람이 앞에서 질문을 했을 때 연월일시 간지로 바꾸면 그게 괴가 됩니다. 4주는 다들 알고 계시죠. 연월일시 태어난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신다면 일단 이 파일은 일단 화면 중지시키시고 간지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냥 시계만 볼 수 있다면 오늘 일진만 알 수 있다면 특별히 다른 도구는 필요치 않겠습니다. 항상 오늘 일진이 뭔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은 하다 보면은 일진을 착오해 가지고 전날 일진을 다음날 적용시키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다 해석에 어떤 이치가 있긴 합니다만은 원칙상은 정확하게 오늘 날짜의 간지를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6효의 경우에는 주역 8괴의 괴상을 가지고 득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괴나 곤괴나 택괴나 기타 대장괴, 기재, 미재 등등의 64괴를 가지고 괴를 얻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 길이 좀 다릅니다. 대비가 잘 되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찌 보면은 오래된 주역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아마 비율로 보면은 세계적으로 6효를 운용하는 학자가 훨씬 많지 않겠나 생각은 당연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과 권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번호가 꼬였네. 다음에서 끊으면 되겠지? 뭐야? 뭐 했어? 큐해.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어? 다음 세 번째 차이점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뭔가 서로 차이가 있지 않겠나. 5주계를 생각해 보면 질문하는 순간에 점괘가 정해집니다. 질문과 동시에 시기에 나타난 시침, 분침에 따라서 어떤 점괘가 딱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6효는 질문을 받은 다음에
점괘를 만들어야 됩니다. 동전을 던지든지 혹은 뭐 책 페이지를 보든지 주사위를 던지든지 이제는 하악괴, 상괴, 동효 이런 것을 만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묻는 순간에 점괘가 나오는 것과 물은 다음에 점괘를 만드는 것에 차이가 있겠네요. 이것은 뭐 그야말로 서로 총쏘기 게임이 아닌 이상 뭐 먼저 나온다 뒤에 나온다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각자 그 점술의 어떤 그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학문적인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항상 근원에 관심을 둡니다. 오죽계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명리학의 변형이다. 명리학은 연월일시를 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겪게 될 희노애락 또는 이런 성태 또는 그 삶의 스타일 이런 것을 읽어보는 것이라면 그걸 변형시켜서 점괘로 만든 것이다 할 수 있겠는데, 육효의 경우에는 주역의 변형이다. 사실은 육효가 주역인가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만은 좀 다릅니다. 변형이라는 말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적중률을 생각해 본다면 매력적인 부분이죠. 적중하느냐, 가운데 딱 맞는 퍼센트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죠. 네, 적중률. 적중률이 제일 좋은 게 있을까요? 오주는 점기에 의해서 적중률이 결정이 됩니다. 점기란 무엇인가? 얼마나 간절한 사안에 대해서 진심으로 물었을 때 그것을 점기라고 하면 되지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중률은 결정이 됩니다. 지나는 길에 물으면 조금 떨어지겠죠. 정말로 사생결단의 순간에 묻는다면 정확히 답이 나오겠죠. 임상하면서 항상 느낍니다. 점괘가 명료하게 탁 떨어질 때는 질문하는 사람도 그만큼 간절하게 질문을 하더군요. 그렇지 않고 점괘가 흐리멍텅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가령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이미 자금이라든지 장수라든지 생각을 해본 다음에 물은 사람과 그냥 뭐 하지? 마땅히 할 것도 없고 직장 다니면서 눈치 보기는 싫고 장사라도 해볼까? 이런 마음에서 사업하면 되겠냐고 물으면 점괘가 흐리멍텅하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오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의 점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육효는 당연히 점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똑같은 얘기군요. 마찬가지입니다. 적중률은 오주나 육효나 뭐 다를 바 없다. 만약에 다르다면 당연히 더 정확한 걸 찾아야 되겠는데, 제가 임상한 바로는 육효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건 문제가 아니구나. 중요한 것은 점기, 여기 빨간 줄 끄십시오. 점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용한 연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주는 당대의 서기 한 700여 년경 당대의 이허중 명서에 나온 것을 대부분 명리학의 시초로 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아마 그 당시 벼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재상급. 그분이 쓴 책에 이허중 명서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쓴 책에 자기 명서라고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밑에 사람이 정리해가지고 선생님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중은 뭘까요? 이름 뜻에 가운데가 비었다, 그 소리네요. 뭔가 좀 의미 있는 것 같죠? 눈치 빠른 분은 감 잡으실 거고 그냥 넘어가면 이름에 불과한 것이 되겠습니다. 설명 생략합니다. 2003년 12월 10년 됐습니다. 올해 2012년이니까 10년 전에 오죽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만의 광목량이라는 학자에게서. 오죽계 나온 지 10년 되니까 이렇게 한국에서도 오죽계라는 것이 또 이렇게 전개가 되는군요. 다 빠른 인터넷과 또 활발한 인쇄 문화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육효는 동한 때 대략 한 서기 200년쯤 경에 경방력이라는 것이 출현했는데,
또 경방을 사람 이름이라고 하네요. 경방이라는 분이 역법을 만들었다. 그것이 육효다. 이효중이라는 분이 명서를 만들었다. 그것이 명리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는데, 대략 서로 뭐 전후 한 500여 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이렇게 발생된 거 보면 아마 시대에 필요한 그런 요구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어쩌면 육효도 아마 최신 버전이 있으리라고 짐작만 해봅니다. 그쪽으로 깊이 연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사주에서 오주를 찾아낸 것이 10년 됐다면 육효도 그 사이에 설마 이것이 그대로 전성되었겠는가 하는 생각은 해보지만, 뭐 진우 여부는 또 관심 있는 학문 깊으신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이 육효 공부하시는 분 됐거든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육효와 오주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이해 못할 부분은 없는 것 같고, 뚜렷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면 근본적으로 하나는 간지를 다루고 하나는 팔괘를 다룬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겠네요. 팔괘는 부호가 되고 간지는 문자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간지도 문자가 아니라 부호 같습니다. 간지 얘기는 이제 물론 앞으로 또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오주계가 뭔지 궁금하셨던 경우라면 약간의 참고가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